그런데 진짜 한국은 어떤 곳일까요? 도쿄대 출신, 완벽한 조건을 갖춘 일본 엘리트 승무원 나츠키 호시노.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반짝이는 커리어 뒤엔 텅 빈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죠. 한국에선 사람들이 나를 사람 대접해줬어요. 그 말 한마디가 파문을 일으켰고 나츠키는 뜻하지 않은 한국행을 맡게 됩니다. 도쿄의 정갈함 대신 마주한 건 복잡하지만 따뜻한 골목, 정이 가득한 사람들, 그리고 진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한국 청년 민우였습니다. 격식과 체면에 묶였던 그녀가 과연 한국에서 본연의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건 체면보다 마음, 형식보다 진심을 선택한 한 여자의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영상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도쿄에 사는 나츠키라고 합니다. 29살이고요. 일본 항공에서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얼굴을 기억하실 겁니다. 몇 달 전 토크쇼에서 실수로 한 말 때문에 온 일본이 떠들썩했거든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정해진 루틴대로 화장을 하고 정장을 입고 방송국으로 향했죠. 토크쇼 출연은 회사 홍보 차원에서 정해진 스케줄이었고 저는 그저 대본에 나온 대로 답변할 생각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눈부셨고 진행자가 친근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츠키 씨는 국제선 승무원으로 세계 각국을 다니시잖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디인가요? 저는 준비된 답변을 하려 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이나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같은 뻔한 이야기를요. 그런데 그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한국에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말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아, 이건 대본에 없던 말이었구나. 진행자의 표정이 살짝 굳었고 스튜디오 분위기도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방송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오니 매니저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츠키 씨, 이번 발언 때문에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거라고요. 하지만 인터넷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제 발언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갔고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남자랑 연애해보고 싶다. 나츠키처럼 한국 가보고 싶어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류 열풍과 맞물려 제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킨 거였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제 발언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여성이 타국 남성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가 이미지에 해가 된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저는 하루아침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지만 언론의 관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제 일거수일투족이 기사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승무원 나츠키였는데 어느새 화제의 인물 나츠키가 되어버린 거였죠. 그 모든 소동의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한국은 그저 업무상 거쳐가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한 감정도 깊은 인상도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왜 그날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제 마음 어딘가에 한국에 대한 작은 씨앗이 심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도쿄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항공에 입사해서 8년째 국제선을 담당하고 있었으니까요. 키는 163cm의 몸무게는 47kg, 잡지에서나 볼 법한 외모라는 소리도 자주 들었습니다. 약혼자인 다케시는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었습니다. 와세다 대학 법학과를 나와서 아버지 밑에서 정치를 배우고 있었죠. 주변에서는 완벽한 커플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나츠키야, 여자는 남편을 잘 받들고 집안을 화목하게 만드는 게 최고의 덕목이다. 어릴 때부터 다도를 배웠고 꽃꽂이도 익혔습니다. 피아노와 서예도 빠뜨리지 않았죠.
대학교 전공도 제가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정치인 아내에게 어울리는 국제관계학과였습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였고요.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품격 있어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케시와의 만남도 중매였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정한 만남이었죠. 첫 만남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츠키 씨는 정말 완벽하시네요. 제 아내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감동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감동이 아니라 안도였던 것 같아요. 드디어 제가 살아야 할 길이 정해졌다는 안도감이었죠. 가족 식사 자리에서 다케시의 어머니가 저에게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나츠키야, 웃는 얼굴만 유지하면 돼. 정치인 아내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남편을 빛내주는 게 역할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제 생각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그저 남편을 빛내주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걸까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사들은 제게 항상 모범적인 승무원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고 승객들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완벽함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이었죠. 어느 날 동료 승무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츠키는 정말 행복해 보여. 부러워. 저는 습관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나는 정말 행복해.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았을까요? 그런 제게 한국 출장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김포공항 노선 개설을 위한 사전 답사였죠.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노선은 맡고 싶지 않습니다. 상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지? 나츠키는 항상 새로운 노선을 원했잖아. 사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토크쇼 발언 이후 한국과 연관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다케시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요즘 한국 때문에 시끄러운데 굳이 그 일을 맡을 필요가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나츠키 씨가 아니면 안 됩니다. 경험도 많고 언어 능력도 뛰어나시잖아요. 결국 저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단 한 번의 출장, 일주일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완벽해 보였지만 텅 비어있던 제 삶에 진짜 색깔을 입혀줄 거라는 걸 말이죠.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본의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고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공항 버스를 타는데 더욱 놀랐습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가 승객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환하게 웃고 계셨거든요. 일본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뭔가 너무 시끄럽네. 질서도 없고.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끼리도 서로 말을 걸고 할머니 한 분이 제게 사탕을 건네주시기도 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일본 분이시죠?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손님, 밥은 드셨어요? 맛있는 식당 추천해 드릴까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투숙객의 식사까지 신경 써주다니. 일본이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죠. 괜찮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긴 모든 감정이 너무 앞서는 것 같아. 형식이라는 게 없잖아.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포공항 관계자들과 미팅을 했는데 여기서도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의 중간에 누군가 커피를 돌리면서 많이 드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본 회의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욱 놀랐습니다. 관계자들이 저를 식당으로 데려갔는데
메뉴판도 보기 전에 이거 맛있어요. 저거도 시켜봐요라며 주문을 대신해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내심 불쾌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걸 왜 남이 정하죠? 식사 중에도 계속 반찬을 권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안 드시면 한국 온 보람이 없어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들은 계속 권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짜증이 났어요. 왜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주면 안 되나? 오후에는 항공기 정비소를 둘러보았습니다. 정비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라면 업무 시간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 문제가 될 텐데요. 한 정비사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어때요? 저는 예의상 대답했습니다. 좋네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너무 무질서하고 감정적이야. 체계도 없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다케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은 어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너무 다르네. 사람들이 지나치게 감정적이야. 일본처럼 절제된 모습을 찾기 어려워. 다케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우리나라가 최고야. 빨리 돌아와. 저도 동감했습니다. 하루빨리 이 출장을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셋째 날 시장 조사를 위해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소음도 심했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이 큰 소리로 호객행위를 하고 관광객들이 떠들며 돌아다녔어요.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길 잃으셨나요? 저는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거는 게 무서웠거든요. 할아버지는 제 반응을 보시고 미안한 표정을 지으시며 물러가셨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상해. 왜 남의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질서도 없고 개인의 경계도 없고 너무 감정적이기만 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경멸하고 있던 그 감정들이 사실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곧 제 차갑게 얼어있던 마음을 녹여줄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넷째 날 회사에서 한옥 촬영 일정이 잡혔습니다. 김포공항 홍보 영상에 들어갈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을 담아달라는 요청이었죠. 저는 내심 귀찮았습니다. 왜 굳이 오래된 집을 보러 가야 하는 걸까요? 촬영 장소는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카메라 장비와 촬영 소품들을 들고 가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제가 맡은 조명 장비가 무거워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습니다. 골목 중턱쯤 왔을 때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어깨도 결렸어요. 하지만 함께 온 스태프들도 각자 짐을 들고 있어서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돌아보니 30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였고 검은색 청바지에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거절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제 손에서 조명 장비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워 보여요. 많이 무거웠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으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짐을 들어주다니. 정말 괜찮습니다. 드릴게요. 저는 다시 장비를 받으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함께 걸으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민우라고 해요. 이 근처에 살고 있어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츠키입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조금 어색하시구나. 촬영 장소에 도착하니 그곳이 바로 민우가 살고 있는 한옥이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촬영하신다고 들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바로 한옥 주인이었다는 걸요. 이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곳이에요. 제가 직접 수리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민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집 안을 둘러보았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나무 기둥들이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고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었죠. 촬영이 시작되자 민우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저희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어요.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저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갈 무렵 민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일도 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내일 한 번 더 와야 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도시락 싸드릴게요. 점심시간에 드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민우는 이미 마음먹은 듯 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만들 거라서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정말로 도시락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쁜 도시락통에 밥과 반찬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직접 만든 거예요. 짜지 않게 했어요. 그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어보니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당근 볶음, 그리고 작은 주먹밥까지.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 시간을 들여 만들어준 음식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죠. 어때요? 입에 맞아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든 관계를 형식적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도시락은 달랐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저를 위해 만들어준 음식이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제 얼어있던 마음에 첫 번째 온기를 불어넣어준 거였죠. 촬영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우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 민우야. 손님들이 와 계시네.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희를 보셨습니다. 민우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김치 담갔는데 좀 가져다 주려고 왔지.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반가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 이분이 일본에서 오신 분이구나. 민우한테 들었어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츠키라고 합니다. 아이고, 먼 데서 오셨는데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직 못 먹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어머니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안 되지. 우리 집에서 저녁 드세요. 아무것도 없지만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호텔에서 먹을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듯 했어요. 안 돼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은 다 가족이에요. 민우야, 어서 상 차려라. 민우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드시고 가세요. 결국 저는 민우네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작은 밥상에 김치찌개, 겉절이, 계란말이가 올라왔어요.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도라지청도 있었습니다. 이거 기침에 좋아요. 많이 드세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김치찌개의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집에서 만든 음식의 따뜻함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맛이었죠. 어때요? 짜지 않아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많이 드세요. 더 있어요. 식사 중에 어머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민우가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다는 얘기,
이 집을 수리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요즘 젊은이들이 한옥에 관심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까지. 민우는 참 착한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남 도와주는 걸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우는 쑥스러워하며 어머니, 그만하세요라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 부러웠어요. 저희 집에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모든 대화가 격식을 차렸고 감정을 드러내는 건 부적절한 일이었죠. 나츠키 씨는 가족이 어떠세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부모님이 계세요. 그런데 바쁘셔서 자주 못 봐요. 사실 바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외로우시겠어요.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건데. 어머니가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감정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울고 싶으면 우세요. 마음이 아픈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민우의 걱정스러운 눈빛,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정성. 이런 게 바로 정이라는 건가요? 다음 날부터 민우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함께 동네를 걸었어요. 낙산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기도 했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를 먹기도 했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저도 가끔 와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 먹어보는 우럭회의 쫄깃한 맛에 놀랐어요. 일본 회와는 다르네요. 이것도 맛있어요. 한강 벤치에 앉아서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밖에서 먹지 않아요. 집이나 식당에서만 먹죠. 제가 말했습니다. 민우가 웃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든 먹어요. 치킨이 제일 맛있는 곳은 한강이에요.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일본에서의 격식과 체면이 없는 날들이었어요. 그냥 나츠키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죠. 일주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왔을 때 제가 마주한 건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어딘지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나츠키 씨, 윤리팀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윤리팀이라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서울 출장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다고 하네요. 윤리팀 사무실에 들어서니 3명의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부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나츠키 씨, 서울 출장 중 현지 남성과 개인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인 접촉이라니요? 촬영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과의 사적인 만남 말입니다. 식사도 함께 하셨다고요. 누군가 제 행동을 보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촬영이었고 집주인이 친절하게 해주셔서. 저는 해명하려 했지만 부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나츠키 씨, 우리 회사 승무원은 해외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현지 남성과의 사적인 교류는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아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적인 교류가 아니라 그냥 친절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요즘 나츠키 씨와 관련된 여론이 민감한 상황에서는요. 토크쇼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 주세요. 회사 차원에서 주의를 드립니다. 그날 저녁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케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나츠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케시의 집에서 만났는데 그의 부모님도 함께 계셨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케시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츠키 씨, 최근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한국에서 현지 남성과 사적으로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치인 가족으로서 품격을 지켜야 하는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곤란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퍼뜨린 걸까요? 다케시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츠키 씨, 우리는 정치인 아내감을 찾고 있어요. 함부로 행동하는 여자는 필요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다케시도 말했습니다. 나츠키, 나도 실망이야. 왜 그런 행동을 했어? 우리 관계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억울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친절을 받았을 뿐이야. 친절이라고? 남자가 여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단순한 친절일까? 다케시 아버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츠키 씨는 아직 세상을 모르시는군요. 그날 저는 파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결혼은 취소하겠습니다. 다케시의 차가운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나츠키야, 내가 잘못했어.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야?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가 아니야. 결혼이 인생이야. 감정은 사치야. 어머니의 차가운 말이 마음을 얼려버렸습니다. 다케시한테 가서 사과해. 다시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지금까지 저는 누구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아온 건 아닐까요? 민우와 그의 어머니가 베풀어준 따뜻함을 생각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계산 없이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마저도 문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선택받는 인형이었구나. 부모님이 원하는 딸, 회사가 원하는 직원, 다케시가 원하는 약혼자. 정작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민우가 마지막에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츠키 씨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때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진짜 저로 살고 싶었습니다. 파혼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를 병가로 쉬고 있었어요.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는 매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츠키야, 다케시네 집에 가서 사과해라.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또다시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인사팀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어요. 나츠키 씨, 언제까지 쉴 건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회사에서도 곤란해요. 저는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민우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민우는 한옥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나츠키 씨, 어떻게 지내세요? 민우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민우 씨,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회사에서 문제 삼은 일, 파혼 통보, 가족들의 반응까지 전부 다요. 민우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이야기를 다 마치자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츠키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나츠키 씨는 어떤 삶을 원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츠키 씨 자신이 말이에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답이 정해지면 연락 주세요. 그날 밤부터 저는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진짜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어머니와 함께 먹었던 김치찌개, 민우와 걸었던 낙산 둘레길, 한강에서 먹었던 치킨. 모두 한국에서의 순간들이었어요.
격식도 체면도 없이 그냥 저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순간들이었죠. 이틀 후, 저는 다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 씨, 결정했어요. 어떤 결정이세요? 한국에 다시 가도 될까요?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라 정말로 살기 위해서요. 민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삶은 당신이 만들어야죠. 여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도 나츠키 씨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상사들이 만류했지만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요? 어머니도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나츠키야, 미쳤니? 모든 걸 버리고 그 나라로 가겠다고? 어머니,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여자의 행복이야.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짐을 챙기는 날, 저는 옷장 앞에 서서 고민했습니다. 정장들, 비싼 구두들, 브랜드 가방들. 모두 나츠키라는 역할을 위한 소품들이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모두 두고 갔습니다. 대신 편안한 청바지와 티셔츠, 운동화만 챙겼어요. 처음으로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지만 자연스러운 제 모습이 보였어요. 공항에 가는 길에 다케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츠키, 정말 가는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다케시 씨,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야 해요. 너 후회할 거야. 모든 걸 버리고 가봤자 뭐가 남겠어? 다케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적어도 제가 남을 거예요. 진짜 저 말이에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무모한 선택일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으로 제 의지로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창밖으로 일본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야 나로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인형이 아니라 온전한 나츠키로서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우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나츠키 씨, 진짜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왔어요. 이제 정말로요.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공항을 나서면서 서울의 공기를 마시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집이 될 거라니. 민우는 저를 한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세요. 방도 하나 더 있고 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로 어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 나츠키가 정말 왔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신체 접촉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잘했어요. 첫 며칠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민우와 어머니가 차근차근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어 공부부터 동네 구경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나츠키야, 이거 해봐. 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잘하네.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어. 민우는 한옥수선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냥 못질이나 페인트 칠 같은 거요. 저는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슈퍼 아줌마는 저를 보면 나츠키야,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셨고 옆집 할아버지는 바둑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나츠키 씨, 외국인 가이드 자원봉사 어때요? 일본어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저는 한복을 입고 관광객들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옥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 건축이에요. 제가 일본어로 설명하면 일본 관광객들이 신기해했어요. 한국에 사시는 일본 분이네요.
네,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가을이 되자 동네에서 김장 나눔 행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집에서 김치를 담가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거였어요. 저도 어머니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나츠키야, 배추 절이는 거 봐봐.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나츠키 손이 야물어. 시집 잘 갈 거야. 그 말을 들으며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민우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더 특별한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츠키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저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우 씨 때문에 한국에 온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조건도 없는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겨울이 되자 제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민우 가족을 만나고 마음이 바뀌셨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음식에 감동하셨죠. 이런 정성은 일본에서도 보기 힘들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츠키가 여기서 행복하다는 걸 알겠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미안했다고 하셨어요. 민우의 어머니는 제 부모님을 친자식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가족이에요. 자주 놀러 오세요. 두 어머니가 함께 전을 부치며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듬해 봄, 동네에서 마을잔치가 열렸습니다. 골목 곳곳에 음식 부스가 차려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었어요. 민우와 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나츠키야, 여기 와서 전 좀 뒤집어봐. 동네 아주머니가 부르셨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쳤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민우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로요. 이런 게 진짜 삶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 생겼구나. 한국은 그런 나라였어요. 조건 없는 따뜻함으로 사람을 받아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민우와 결혼해서 이 한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이드 일도 계속하고 있고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때로는 일본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완벽해 보였지만 텅 비어있던 일본에서의 살보다 소소하지만 진실한 한국에서의 삶이 훨씬 의미 있거든요. 이제야 진짜 저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제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츠키야,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저에게 진짜 가족을 선물해 주셔서요. 한국은 제게 단순히 살 곳을 준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을 선물해 준 나라입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인 이곳에서 저는 드디어 온전한 나츠키로 살아가고 있어요.